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5일, 벌써 3월 하고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정여울 선생님의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행나무 출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정여울. 프롤로그를 읽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의 슬픔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 나는 악몽과 가위눌림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기보다는 무언가에 한껏 시달린 느낌이 들었다. 혹시라도 다시 악몽에 사로잡힐까봐 잠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다. 남들은 넌 별로 문제가 없는 아이 같다 라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독한 우울과 두려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안개처럼 드리워 있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는 이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보인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체념하기도 했다. 사실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랐다. 유아기에 무시무시한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 우울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감정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울이라는 감정의 갑옷이 나에게는 가장 편한 의상이었다. 항상 환하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 판타지 영화를 보는 듯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애써 쾌활한 척하며 내 불안을 가려보기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베일이 내 온몸을 꽁꽁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심리학을 독학한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불안과 우울은 뿌연 안개처럼 내 마음을 가리고 있었고 나는 내 마음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런데 심리학은 우선 치유의 기쁨 이전에 삶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었고 역사나 철학, 문학만큼이나 나의 지적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트라우마, 방어기제, 자기 효능감, 의미 치료 등 심리학의 개념을 하나하나 알아낼 때마다 벅찬 삶의 기쁨이 밀려왔다. 심리학 공부는 내 가슴 속에서 매일 열리는 셀프 아카데미의 축제였다.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에피소드를 알아낼 때마다 나는 비정상이구나라는 자기 혐오적 사고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심리학 공부를 통해 나는 깨달았다. 내가 느끼는 불안과 우울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매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용감하게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심리학의 개념을 알아낼 때마다 가슴속에 환하게 전구가 켜지는 듯 기뻤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면이었다. 내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어둠의 실체를 완전히 맨 얼굴로 맞닥뜨리는 것. 그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내면 분석 작업이었다. 그러면서 내 안의 불안과 우울이 가족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과 언제 어디서나 탁월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됨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생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내 평생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도 미처 이루지 못한 과거의 우정과 사랑의 기억들이 현재의 인간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도 또렷이 알게 되었다. 트라우마와의 만남은 분명 뼈아픈 체험이었지만 통쾌한 해방이기도 했다. 대면은 아프지만 꼭 거쳐야 할 내면의 통과 의례로서 슬픔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명확히 해주었다. 대면은 단지 그림자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트라우마와 콤플렉스가 모여있는 어두운 그림자의 지층을 뚫고 들어가면 내 안에 더 깊고 커다란 전체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수없이 버림받은 기억들,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들을 돌아보며 나는 그 끔찍한 상처의 반복 속에서도 결코 잃지 않은 내 안에 더 큰 내적 자산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거듭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한 번이라도 아꼈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디선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따스한 마음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대면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무수히 상처받았지만 결코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전사임을, 아무리 강력한 트라우마조차도 결코 내 깊은 사랑에 대한 사랑을 멈출 만한 위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이 책은 내가 지칠 때마다 커다란 힘이 되어주었던 심리학적 깨달음의 보물창고다. 융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내 안에 더 커다란 나와 만나는 훈련을 해왔다. 나는 이제 슬플 때마다 내 안에 더 큰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자칫 나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난 오늘도 스스로에게 당당히 주문한다. 어떤 상처에도 굴하지 않는 내 마음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결코 나 자신을 얕보지 말라고. 욕심나는 길보다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보라고. 아무도 널 감시하지 않으니 걱정 말고 가장 나다운 길을 걸어가자고. 이 책이 부디 당신의 더 나은 셀프와 만나는 아름다운 오솔길이 되기를 꿈꾼다. 당신이 더 깊은 내면에 자신과 함께하기로 했다면 아무도 당신을 가로막을 수 없으니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정 나 자신이 되는 길을 떠나자.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상처가 자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의 눈부신 내적 성장이 시작되는 자리다. 내 성장의 비밀, 비난에 대처하는 용기.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과의 싸움. 나는 내 상처보다 강하다. 나는 나를 향한 비난보다 더 강력한 존재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향해 속삭이는 주문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성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장애물이 바로 타인의 비난과 비판, 그리고 적대의 시선이었다. 그런데 그런 비난과 싸울 수 있는 비결을 친절히 알려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교육의 주요 목적이 입시에 한정된 사회에서는 그것이 너무도 어렵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절실했던 지혜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비난에 대처하는 방법이었다. 살다 보면 많은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따가운 비난과 비판을 듣게 된다. 심지어 내가 전혀 잘못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비난이나 비판을 당할 때도 많다. 나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휘청거리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타인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갔다. 그때 나는 심리학이라는 동아줄을 붙잡았다.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상처받을지라도 끝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심리학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심리학 공부는 그렇게 나약했던 나에게 그렇게까지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내 안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일어서는 법을 개발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 비판받을 때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는다. 예컨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이나 완성도에 대해 비난을 받을 때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재능이 부족해도 비난받고 재능이 넘쳐도 비난받는다. 사회는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호적이지는 않다. 항상 우호적이지는 않다. 재능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거친 비난, 타인의 재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무차별 공격 속에서 우리는 잡초보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질기게 살아남아야 한다. 자기 안에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기도 전에 재능의 싹이 질밟히는 것은 바로 타인의 폭력적인 비난 때문이다. 넌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자기 검열의 시초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의 반복되는 핀잔이나 날선 공격 때문이다. 나는 글쟁이는 절대 되지 말라는 엄마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평생 지켜내야 했고, 피아니스트는 부잣집 애들이나 되는 거다 라면서 피아노를 향한 나의 열정을 씨앗부터 잘라낸 이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지 못했다.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기에 더욱 방어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 안의 재능을 탄탄하게 키워가면서 동시에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우리의 잠재력을 보호할 수 있을까?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회복 탄력성과 내적 자원이라는 개념에 큰 도움을 받았다. 내 안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내 내면의 치유력, 즉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 나아가 나를 성장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내적 자원의 개념이야말로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걸핏하면 잘 깨지는 줄로만 알았던 나의 마음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유연하면서 강인했다. 내가 마음이 부서졌다고 생각한 거의 모든 순간들은 사실 거대한 마음의 수족관 표면에 난 상처였다. 정말로 치명적인 상처들은 악플러 같은 불특정 다수의 비난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애정이란 이름으로 주는 상처였다. 널 사랑하니까 비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변명은 사실 또 하나의 그루밍이 아닐까.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는 결국 폭력일 뿐이다. 사랑한다면서 비난과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증오와 분노를 포장하는 잔인성을 내면화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다 견디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인 것은 아니다. 이게 상처구나라는 직감이 들 때 나는 상처의 강도를 가늠해 보곤 한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상처인지, 견디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상처라서 견디기는커녕 어떻게든 벗어나야만 하는 상처인지, 이제 나는 상처의 강도를 날카롭게 구분하는 연습을 한다. 나를 파괴할 정도의 강력한 상처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상처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점검하고 나는 역시나 안 될 거야 라는 엄살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극복하려 한다. 나는 내 글로 인해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항상 먼 바다에서 빛나는 등대처럼 반짝이는 타인의 말들이 나를 지켜주었다.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마음의 등대. 그것은 바로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람들의 조언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더욱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결코 타인의 비난이나 예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것을 주문했다. 나의 아름다운 멘토 H 선생님은 얼마 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신문에서 너의 칼럼을 읽거나 네가 쓴 책을 읽고 내가 느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들려주는 것은 내 인생의 커다란 기쁨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을 들어도 너끈히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은 강한 투지가 샘솟는 느낌을 받았다. H 선생님이 투병 생활 중 수술실에 누워 계실 때 선생님을 죽음의 공포에서 깨워준 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애틋함과 설렘이었다고 한다. 여울이와 약속한 그 책을 꼭 써야만 했는데 그러면서 절대 죽지 말고 살아남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속 목소리가 선생님의 공포로부터 지켜주었다고 한다. 전화를 통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수화기 너머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새삼 전의를 불태웠다. 아직도 투병 중이신 선생님을 위해 앞으로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선생님을 지켜드리는 글을 꼭 써야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안과 우울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글을 써야겠다고. 그런 커다란 꿈을 가지면 자잘한 공포에 휘둘릴 시간이 없다. 그런 커다란 꿈 앞에서는 모든 공포가 힘을 잃는다. 당신들의 비난은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한다. 내 열정과 나의 재능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지금 11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도 이상하게 띵하고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기분이 드네요. 정여울 선생님을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책조차도 계속 읽고 싶고 그러는 마음이에요. 근데 머리가 흔들리고 발음도 자꾸 꼬이고 오늘은 좀 힘드네요. 내일 마저 읽겠습니다.